이 영상에는 블랙피쉬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요즘 읽은 책, 읽고 있는 책, 그리고 산책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요즘 책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올린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아마 작년 말쯤이었겠죠? 최근에는 요즘 읽은 책들 한 5-6권 정도 모아서 리뷰하는 영상은 종종 올렸지만 읽고 있는 책과 산책들까지 모두 이야기하는 요즘 책 영상은 진짜 반년 만인 것 같아요. 잊을만한 때쯤 찾아오는 요즘 책, 최근에 어떤 책들을 읽었고 또 새로 만났는지 오늘 한번 쫙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러면은 영상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늘 그랬듯이 요즘 읽은 책들부터 차근차근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조원재 작가의 방구석 미술관 3, 출판사는 블랙피쉬이고요. 많은 분들께서 방구석 미술관 시리즈를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예술 분야에서 꾸준히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거를 저도 알고 있고, 작가님께서는 방구석 미술관이라는 동명의 팟캐스트를 오랫동안 운영해 오고 계시고요. 2018년부터 틈틈이 미술을 더 쉽고 재미있게 전하는 책들을 출간해 오고 계십니다. 제가 무려 5년 전에 조원재 작가님의 방구석 미술관 2를 영상에서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이 권은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들을 다루는 책이었는데요. 이번에 출간된 이 세 번째 책은 서양의 현대미술 거장들을 만나보는 그런 책입니다. 피트 몬드리안, 살바도르 달리, 알베르토 자코메티, 잭슨 폴록, 마크 로스코, 앤디 워홀. 미술에 딱히 관심이 있지 않더라도 누구나 이 이름들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이고, 또 그들의 대표 작품도 한 점 정도는 머릿속에 바로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바로 그 작품을 만들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책은 각 예술가의 삶은 물론 이들이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고 어떤 예술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들의 작품들은 세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이 방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록된 130여 점의 작품들이 모두 올 컬러이고, 각 예술가의 대표작은 물론 우리가 잘 모르는 그들의 초기작, 그리고 그들과 연관된 다른 예술가들의 작품들까지 다양하게 실었다 라는 점에서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그런 책입니다. 우리 솔직히 이야기를 해보죠. 현대미술 사실 좀 난해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몬드리안의 작품이 유명한 건 알겠는데 당최 뭘 그리고자 하는 건지는 모르겠고, 잭슨 폴록의 그 유명한 드립 페인팅 작품은 솔직히 말해서 나도 물감 대충 뿌려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마크 로스코의 작품 앞에 서서는 도대체 뭘 느껴야 하는 건지 모르겠고, 저 역시 작품의 유명세와는 별개로 사실 잘 몰랐습니다. 뭔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미와 예술에 대한 관념을 해체했다는 거는 알겠는데, 높은 벽에 가로막힌 것처럼 그 이상은 더 읽어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술가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덜컥 그 작품을 마주해서 그래요. 그리고 은연중에 그 작품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그 작가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딱 만들어낸 것처럼 돼서 그렇고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겠죠. 그 작품들이 한 사람의 삶과 고뇌, 땀과 눈물, 때로는 방황과 상처가 오랜 세월 응축되고 또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도달한 어떤 경지라는 걸 알고 보면 사뭇 색다르게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이 아주 유용한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 제가 봤던 몬드리안의 그 유명한 작품, 뭔가 파격적이긴 한데 감상하라고 하면은 꽤나 당황스러워지는 그 작품. 그런데 사실 몬드리안이 초반에 그렸던 건 풍경화라고 합니다. 원래 네덜란드가 풍경화로 유명했고, 몬드리안 역시 처음에는 그 경향을 어떻게 보면 좀 따라가서 그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당시 유럽을 휩쓸었던 모더니즘 미술의 영향을 받아서 점차 독특한 화풍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이후 자연주의 회화와 사고방식에서 점차 벗어나서 미의 진리를 탐색하면서 그의 작품은 점점 추상적이고 순수 조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결국 우리가 익히 봐온 바로 그 작품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 책은 회화는 눈에 보이는 것을 고스란히 재현하는 것이라는 오래된 고정관념이 산산이 깨지던 그 20세기 유럽과 미국의 현대미술을 다루고 있고요. 그거는 서양미술 역사상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개척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어렵게 느껴지는 게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난 지금도 여전히 저에게 현대미술은 참 알쏭달쏭한 분야이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맥락을 이해하고
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습니다. 간략하게나마 20세기 초 유럽과 미국의 예술계 동향을 엿볼 수도 있었고 그게 이 방구석 미술관 시리즈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어렵게만 느껴지던 미술이라는 분야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드는 것. 특히 저는 5년 전에는 한국 현대미술, 이번에는 서양 현대미술 이라는 정말 미술 분야 중에서도 낯설고 낯선, 잘 몰랐던 이 분야를 이 시리즈를 통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더 고마운 시리즈입니다. 제목처럼 나의 방구석에서 미술관에서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저와 같이 현대미술에 입문해보고 싶으신 분들, 도대체 그들이 왜 그렇게 유명하고 위대한가 했던 게 궁금하셨던 분들, 이 책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고 어렵지 않게 술술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제일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희정 작가의 죽은 다음이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한겨레 출판입니다. 저번에 올렸던 그 챗GPT 극한의 독서 챌린지 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이 책을 그 영상에서 읽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하루빨리 요즘 책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 책을 추천해야지 하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떠나고 기억될 것인가? 장례 노동 현장에서 쓴 죽음 르포르타주라는 이 책의 부제가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너무나 요약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죠. 희정 작가님은 주로 노동에 관해서 책을 자주 써오셨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장례 노동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작가님께서도 밖에서 엿보는 사람으로서의 시선을 내려놓기 위해서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직접 취득하기도 하셨다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서 시신 복원을 하는 장례지도사, 의전관리사, 수의 제작자, 선소리꾼, 화장기사, 장묘업체 운영자, 상여꾼, 그리고 사회명장 장례지도사 같은 장례업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배제하지 않는 장례, 더 많은 사람들과 연대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장례, 이 장례를 기획하는 이들의 이야기도 담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장례를 치를 때 유념해야 하는 것들, 상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 장례 등 우리가 잘 몰랐거나 혹은 가려져 있던 장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담았습니다. 그야말로 제목처럼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 절차들 혹은 죽은 다음 시작되는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다 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이 책에 딱 관심이 가고 또 사서 읽게 된 것은 장례업이라는 낯선 분야 그리고 평소 많이 접해보지 못했던 직업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내가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부제에 어떻게 떠나고 기억될 것인가 라는 게 분명히 적혀 있음에도 그리고 책 속에도 죽음과 애도를 둘러싼 노동의 세계라는 구절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저에게는 장례업이라는 그 생소한 분야에 대한 1차적인 궁금증이 더 컸던 거예요. 물론 그 궁금증 자체를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장례와 죽음, 애도라는 이 모든 일이 마치 저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 일처럼 여기고 외부인의 시선에서 바라보려고 했던 게 아닐까? 라는 그런 반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모두가 죽은 자를 숫자로 대하고 있을 때 그 숫자를 돈으로 치환하는 것도 장례업 종사자겠지만 그 숫자를 인간으로 전환하는 것도 결국 장례인이었다. 수많은 우여에도 불구하고 사람답게 보내줬죠 라는 말이 마음에 맺히는 이유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사망자가 정말 급증했을 때 감염의 우려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고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던 장례인들, 이 장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구절인데 이 책에는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사람답게 보내줬죠. 비록 생전에는 모르고 지냈던 이였을지라도 생과 사의 경계 너머에서 만나 정성을 다해서 염습하고 식을 치르고 또 배웅하는 그런 마음, 그것을 자신의 업으로 삼은 이들의 마음.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유한한 삶을 살다가 언젠가는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될 한 인간으로서 이 모든 것이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여겼던 게 정말 큰 착각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은 장례라는 것을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두루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른 일원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읽으면서 가장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생각이 복잡해졌던 부분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다룬 챕터였는데요. 무연고 사망자 하면은 흔히 정말 가족이나 친구나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죽은 사람, 신원 확인도 어려운 처지, 이런 거를 떠올릴 텐데 애초에 법률상 연고자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 혹은 형제자매였다고 합니다. 이후 법이 차차 바뀌면서 사망하기 전에 치료, 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 보호기관의 장,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이 항목들이 연고자의 항목으로 추가됐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이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나 조카나 며느리, 장기간 동거자 등도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겼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아무리 나랑 친분이 있고 장례를 치러줄 의지가 있는 사람이어도, 그러니까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더라도 앞서 나열한 혈연과 혼인 중심의 그 연고자들이 모두 없거나 아니면 시신 인수를 모두 거부하지 않는 이상 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고인이 죽기 전에 나는 이 사람에게 장례를 맡긴다 라고 진심으로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고 뭘 남겨도 앞서 말한 그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뭔가 아주 복잡한 절차와 또 법적 요건들이 정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분명 혈연과 혼인 중심의, 흔히 말하는 정상가족 중심의 제도이고, 이로 인해서 죽음의 순간에도 배제가 되고 또 부정당하는 사람들 혹은 그런 관계들이 있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이 책은 당사자가 아니면 그 일을 직접 치러본 사람이 아니면 쉽게 알아차리기 힘든 면면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장례라는 것이 왜 한 집안의 일 정도로만 한정해서 논의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우리 사회에는 또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고 어떤 논의를 이어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정말 꼭 추천하고 싶었던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드러난 작가님의 시선이 또 너무 좋아서 작가님의 다른 책들도 읽어보려고 지금 장바구니에 넣어놨거든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시선, 그리고 꼭 필요한 논의가 담긴 책이라서 더 많은 분들께서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영상에서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요. 죽은 다음 이 책 꼭 읽어보시기를 역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읽은 책은 이 책 진짜 오랫동안 미뤄왔었는데요. 이 책을 근데 다 읽고 나서는 이거를 왜 이렇게 오랫동안 미뤄왔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머쓱해졌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박태원 작가가 쓰고 이상 작가의 사파가 실린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입니다. 출판사는 소전서가이고요. 소전서가에서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뭔가 표지도 멋있고 또 판형도 좀 아담하고, 그리고 20세기 초 한국 문학을 내가 생각만큼 잘 모른다 라는 부채감을 늘 안고 사는 독자로서 이 책은 무조건 사야겠다 싶어서 냉큼 사기는 했었는데, 막상 사고 나니까 몰라, 이 작품은, 그리고 이 작품뿐만 아니라 20세기 초의 문학 작품들은 예전부터 그 어떤 감상과 독서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공부와 시험의 영역에 더 가까웠던지라 막연하게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약간 좀 지루할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게 이제 책상 옆에 제일 손에 잘 단 칸에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꺼내서 읽기 시작했는데 웬걸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네. 이 작품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20대 중반의 구보라는 남자가 주인공인데요. 소설을 쓰기는 하지만 이렇다 하게 내세울 직업은 딱히 없고 결혼도 하지 않았고 꽤나 잔잔하고 또 약간은 쓸쓸하게 살아가는 남자인데, 이 이야기는 구보가 아침에 집을 나서서 경성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간혹 친구를 만나기도 하면서 이제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을 쭉 서술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뭔가 뚜렷한 사건이나 기승전결의 흐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구보의 발이 닿는 장소들, 구보의 시선이 닿는 것들, 생각이 미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나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작품이 당시 신문에 연재가 됐을 때 우리 모두가 아는 천재 작가 이상의 사파도 같이 실렸다고 하는데요. 이 책에도 그 사파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 뒤에는 박태원과 이상을 연구한 유승환 교수님과 김미영 교수님, 그리고 소전문화재단의 김미정 편집자님의 대담도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과 이상의 사파 작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뚜렷한 사건이 없고 구보의 생각을 나열하고 있다라는 바로 그 지점, 아마 그것 때문에 이 책이 어려울 거라는 인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학생 때 이 작품을 아마 읽었을 텐데 근데 기억은 이상하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책 소개를 보니까 모더니즘 막 이런 단어들도 보이고, 그러니 어렵겠지, 난해하겠지 했던 거죠. 근데 막상 읽어보니까 저는 오히려 너무나 공감이 가고 또 어렵지 않게 구보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이렇게 스르륵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더니즘이나 식민지 조선 같은 이런 용어나 배경 같은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이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해가 질 때까지 딱히 이렇다 할 목적이나 갈 장소 없이, 만날 사람 없이
그저 서울 여기저기를 걸어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잡다한 생각들이 맥락없이 머릿속에 문득문득 떠오르고 때로는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 것이고 몇 년 전에 썸 탔던 사람과의 기억도 떠오를 테고 갑자기 아무나 만나고 싶다 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볼 수도 있고 거리의 사람들은 저토록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마음이 이런가 하는 약간 좀 우중충한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이 모든 것이 구보의 생각과 감정입니다. 물론 이런 개인적인 차원의 소외에 더해서 식민지 조선이라는 시대적 배경의 무게도 더해지고 분명 이전 문학작품들에서는 접하기 힘들었던 모더니즘적인 측면도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본질은 군중 속에 있으면서도 자주 쓸쓸해지고 고독해지는 현대인의 내면을 그리고 있다. 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읽었고요. 특히 이 고독에 관해서 정말 주옥 같은 구절을 발견을 했는데요.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심경의 바른 표현이 못 될 게다. 그는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을 그지없이 무서워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을 겨루어 결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그런 때 구보는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떠맡겨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와, 정말 이 구절은 몇 번을 다시 읽어도 진짜 탁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구보가 걷는 그 지역이 이제 그간 제 영상들을 쭉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자주 가고 또 하염없이 걷는 그 지역이에요. 광화문이랑 시청이랑 명동이랑 요 주변.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저희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엄마가 잘 아는 지역이 나와서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읽으면 재미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니 1930년대랑 지금이랑 그 주변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데 거의 전혀 다른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게 뭐 장면이 연상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번에 제대로 읽어보니까 진짜 재미있더라고요. 옛날에 그 주변을 걷던 구보와 지금의 제가 그 주변을 걷는 모습이 이렇게 살짝 겹쳐지면서 그리고 저 역시 그 주변을 뚜벅뚜벅 걸어다니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걱정했던 것처럼 이해하기 어렵거나 막 난해하거나 이런 부분도 딱히 없었고요. 오히려 아까 읽었던 고독에 관한 묘사처럼 참 그 미묘한 마음의 구석진 부분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어서 너무나 공감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참 생각 많고 천성이 요란하지 못한 파워아이가 가끔 사람의 온기를 그리워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하면서 하염없이 서울 시내를 떠도는 이야기 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술술 잘 읽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작품을 그 정도로만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절대 아닌데요. 근데 저 역시 생각 많은 파워아이로서 1930년대 작품에서 같은 파워아이를 발견해서 참 반가웠달까. 그래서 여러분께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봐도 참 멋있는 표지인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제가 읽고 있는 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6월에 읽을 책 고르는 영상에서 이제 책을 여러 권 골랐잖아요. 근데 그 이전부터 읽고 있는 책이 사실 2권 더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책들은 이제 이 요즘 책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 영상에서 제가 따로 소개하지는 않았는데요. 우선 이 책을 5월부터 읽고 있었습니다. E.T.A. 호프만 작가의 밤풍경이라는 책이고 출판사는 의류문화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민음사에서 나온 이 호프만의 모래사나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 책에는 단편이 3편 실려 있었는데 이 책에는 그 책에 실린 모래사나이와 이그나츠 데너라는 작품들을 포함해서 더 많은 작품들이 실려 있습니다. 호프만의 생전에 출간됐던 밤풍경이라는 작품집 1, 2권을 묶은 합본이라고 하고 저는 지금 1권은 다 읽었고 2권의 첫 번째 작품 적막한 집이라는 작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반반이에요. 모래사나이랑 이그나츠 데너는 제가 이제 그 민음사 판에서 이미 읽었던 작품들인데도 여전히 그 오싹하면서 진짜 맥락 없이 펼쳐지는 그러니까 맥락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왜 현대소설에서는 보기 힘든 막 연금술이나 흑마술이나 극단의 광기, 악마적인 존재, 온갖 그로테스크한 사건들 이런 이야기를 보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뒤에 2편 지시의 예수의 교회랑 쌍투스라는 작품은 솔직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이미 앞에 2편에서 막 눈깔 뽑아가는 모래사나이랑 극악무도한 도적들, 악마적인 박사, 흉악한 범죄 이런 온갖 그로테스크함과 광기에 절여져 있어서 아니면 이 작품들에서 이야기하는 예술관이 별로 와닿지가 않아서 그랬는지 솔직히 그 뒤에 2 작품을 읽고 그냥 그만 읽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2권을 통째로 안 읽으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읽기 시작했는데 이 이권의 첫 번째 작품 적막한 집이라는 작품이 약간 모래사나이랑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또 흥미롭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책을 좀 더 읽어볼 것 같고요. 부디 이권에 실린 4편의 작품들은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그로테스크하고 광기에 치닫는, 극단으로 치닫는 온갖 범죄와 막 악당과 악마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정말 머릿속이 핑핑 돌게 만드는 그런 작품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제 취향이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들리는데 가끔은 이런 좀 공포적인 소설을 읽는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그냥 호프만의 작품들의 독특한 분위기를 좀 즐기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읽고 있는 책은, 이 책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 2, 3년 전쯤에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 책이거든요. 바로 이 책입니다. 신종환 작가의 습지장례법, 출판사는 문학과 지성사이고요. 제가 지금 신종환 작가님의 그 세계관에 약간 빠져있는데 저번에 읽었던 불새가 저의 2025년 상반기를 휘어잡았던 소설이었던 바 습지장례법을 다시 읽지 않을 수가 없다 해서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설은 어느 가문의 마지막 남은 가주가 가문 대대로 소유해온 늪 앞에 서 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가문의 어른들은, 그러니까 이 남자의 조상들은 죽을 때가 되면 다시 이 늪으로 돌아오고 시신을 늪 밑에 수장하는 독특한 장례 풍습이 있는데요. 이 젊은 남자는 가문의 전통과 이 무게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남자입니다. 그때 제가 불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가님께서 세상을 구성하는 4원소를 소재로 한 4부작 장편을 기획하고 계시고 첫 번째 장편인 습지장례법이 물과 죽음을 다루는 작품이었다라고. 그런 점에서 불새를 읽은 직후에 다시 읽는 이 책은 분명 처음 읽었을 때와는 또 다른 감상을 선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죠. 무엇보다도 제가 이 책을 몇 년 전에 처음 읽었을 때 그때는 이제 신종환 작가님의 책 자체를 처음 읽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술 방식의 독특함과 낯선 분위기에 매료가 되었으나 동시에 그것에 몰두한 나머지 더 깊은 것을 내가 읽어내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늘 있었습니다. 이 책은 2번, 3번 읽었을 때 더 많은 것을 읽을 수 있는 작품이다. 그래서 그 뒤로 늘 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기회가 안 나서 못 읽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다시 한번 읽기 시작했죠. 아직 첫 번째 챕터 요만큼밖에 읽지 못했거든요. 근데 다시 읽어도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불새도 그렇고 이 책도 그렇고 진짜 꼭 읽어보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추천을 드릴게요. 너무나 독보적인 매력을 지닌 책들이고 진짜 매 페이지마다 감각을 휘어잡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여러 차례 얘기하기는 했지만 마지막으로는 새로 산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요즘 책을 많이 안 사고 있어요. 그나마 예약 구매해서 산 책이랑 또 사려고 생각 중인 책 한 권은 저번에 6월에 읽을 책 고르는 영상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모든 책 구매를 서울국제도서전 이후로 미루고 또 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권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책은 5월이었나? 몇 주 전에 구입을 한 책이기는 한데 제가 영상에서 제대로 이야기한 적이 없더라고요. 실제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정식으로 한번 소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바로 이 책, 헤르만 헤세 작가의 데미안입니다. 출판사는 지식을 만드는 지식이고요. 헤세의 데미안이 있고 뒤에 상당한 분량으로 신혜선 교수님의 해설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역자인 이인웅 교수님은 책 소개를 보니까 헤르만 헤세 국내 1호 박사이시라고 하고, 역자 이인웅은 데미안의 모티프를 이 책에서 유일하게 밝힌다. 헤르만 헤세의 아들과만이 대화해 헤세라는 인간을 잘 이해한 이인웅 박사가 생애 마지막으로 고쳐 번역한 인생의 역작이다 라는 엄청난 소개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어떤 고전의 작가를 연구했다, 전공했다 이런 소개는 많이 봤지만 작가의 아들이랑 만나서 대화를 했다라는 소개는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데미안, 모두가 알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늘 베스트셀러 목록에 있지만 그만큼 어려운 작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살면서 지금까지 종이책은 2번을 읽었고 또 오디오북으로 1번 듣기도 했는데 이렇게 몇 차례 반복해서 작품을 읽고 듣기는 했지만 솔직히 아직까지도 영 모르겠거든요. 뭔가 성장소설 같기는 한데 그래서 싱클레어가 어떻게 성장을 한 것인지, 데미안은 어떤 인물인지 하면은 모르겠고, 지금까지 기억나는 거는 그 아브락사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그리고 민음사판 데미안 오디오북 낭독하신 성우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좋았다. 이 정도거든요. 근데 그 정도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작품이잖아요. 워낙 거대한 작품이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이렇게 지만지에서 새로 책이 나와가지고 이 책이라면 내가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었죠. 이 뒤에 실린 신혜선 교수님의 데미안 깊이 읽기 라는 이 해설 파트가 정말 알찬 것 같습니다. 형식 구상을 통해 보는 데미안이라고 해서 모토와 서문부터 본문, 서사, 독일 교양 소설의 특징까지 모두 짚고 있고 칼 융의 심층 심리학으로 읽는 데미안, 시대 비판적 사회 소설로 읽는 데미안, 바흐오펜의 목권 이론으로 읽는 데미안, 그리고 한국에서의 데미안까지 이 책이 저와 데미안의 거리를 확 좁혀주는 그런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도 정말 데미안을 사랑하고 싶거든요. 다른 독자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책에서 뭔가 뜨거운 그런 거를 느끼고 싶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그 3번의 독서는 이제 예고편에 불과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데미안 그리고 헤세에 대해서 알아갈 시간이다. 처음에 읽었을 때는 솔직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다. 그리고 저에게도 이 책이 문장마다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그런 책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에는 제발 이번에는 제발 네, 이렇게가 제가 최근에 읽었고 읽고 있고 또 산 책들입니다. 2권 읽고 1권 사자라는 룰을 다시 지키고 있는 요즘이라서 산책의 비중이 조금 적었는데요. 그래도 곧 도서전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때 다시 책 알차게 구매해와서 책장을 두둑하게 채우고 또 영상에서 다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책을 다 다룰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한 그런 마음입니다. 진짜 얼마만에 요즘 제 영상인지 독서 근황을 나누기 위함이라는 이 영상의 애초 목적이 무색하게 너무 오랜만에 촬영을 하게 돼서 살짝 민망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이 영상이 여러분의 독서에 늘 그랬듯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독서 근황도 아래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 이 영상에는 블랙피쉬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